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이 된 아줌마입니다. 여기 채널을 보면 기구한 인생이 많아서 그 얘기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저 또한 사는 게 참 힘들어서 이곳 사연들이 남 얘기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인생 얘기도 용기 내서 한번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남편복도 남편복이지만 여자 팔자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자식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있는 아들한테 정말 공을 많이 들여 키웠습니다. 저희 남편은 원래 구청 공무원이고 저는 전업주부로 살아서 형편이 넉넉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은 해왔습니다. 공무원 월급 다들 아시잖아요. 월급은 쥐꼬리만 해도 연차가 쌓이고 쌓이면 보너스 때문에 그럭저럭 버틸만한 거. 암튼지간에 그래도 자식이 아들 하나라 넉넉하지는 못해도 나름대로 해달라는 거 해주고 남들만큼 입히고 먹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면서 살았어요. 암튼지간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살긴 살았는데 늘 돈에 대한 목마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해달라는 개인가에는 못해줘도 보습학원 정도는 다닐 수 있게 해줬죠. 아들은 공부 욕심이 많았는데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맨날 돈을 아끼면서 사는데 그게 좀 지겹고 짜증이 났나 봐요. 암튼지간에 아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서울대, 연대, 고대,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명문대라고 불리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것만 해도 정말 아들한테 고마워했는데요. 아들은 불만이 많았나 봐요. 내가 엄마 아빠가 수학 개인과외만 해줬어도 무조건 서울대 들어갈 수 있었어. 중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도 개인과외 5개 가지고 서울대 갔잖아. 하긴 걔네 아버지 사업하시는데 애초에 게임이 안 되긴 하지. 이런 식으로 걸핏하면 부모 원망하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타박하기보다는 이 환경에서 좋은 대학 들어가줘서 장하다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저도 나중에 철들면 우리 마음을 다 알아주겠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들은 대학 가더니 점점 불만이 심해졌습니다. 항상 자기보다 잘 사는 집, 돈 많이 버는 부모를 부러워하면서 툴툴거리고 원망하고 처음에는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계속 원망만 듣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더라고요. 내 아들이지만 어쩜 저렇게 지 생각밖에 못할까 싶었죠. 게다가 아들은 군대 갔다 와서는 저희 형편 뻔히 알면서 유학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단칼에 잘랐죠. 그리고 굳이 유학 같은 거 안 가도 얼마든지 좋은 회사 취직한 애들 많고 국내에서 좋은 스펙 쌓으라고 아들을 설득했는데요. 하지만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경영대학원을 가야겠다면서 무작정 유학을 보내달라고 떼를 썼죠. 정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미국 학비 장학금 받는다고 해도 받을 때까지 1년에 수천만 원은 우습게 깨지더라고요. 공무원인 저희 형편에 무리였는데요. 엄마는 하나뿐인 아들이 유학 좀 가겠다는데 그냥 좀 보내주면 안 돼? 고등학교 때도 내가 해달라는 과외 하나도 안 해줬잖아. 그때 해줬으면 내 학력이 달라졌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나 유학 안 보내주잖아? 그럼 엄마가 또 내 인생 발목 잡고 성공 못하게 하는 거야. 다른 엄마들은 자식이 안 가겠다고 해도 유학 가라고 난리인데 엄마 아빠는 진짜 내가 친아들 맞아? 결국 아들이 하도 보내달라고 졸라서 저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아들 유학을 보내주려고 했는데요. 하필 아들이 유학 준비할 때 남편이 겨우 나이 50줄에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퇴직금은 앞으로 저희 부부 노후 자금하기에도 모자란데 이 와중에 아들 유학을 빚내서 보낸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미친 짓인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아들 유학을 좀 미루는 대신에 남편 퇴직금과 아파트 대출을 땡겨받아서 조그마한 반찬 가게를 차렸던 거죠. 제가 그동안 엄마들 사이에서 손맛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났는데요. 일부러 해달라는 엄마들도 많아서 제 반찬에 승부를 걸어도 괜찮겠다 싶었죠. 특히 저희 동네는 주부들이 많고 다들 밥하는 걸 귀찮아해서 반찬 장사가 잘 될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 예감은 적중했고 가게는 열고 나서 단골 손님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윗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저희 가게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됐고 한 달 수입이 예전 남편이 받은 월급의 2배, 3배를 거뜬히 뛰어넘어서 저희 집에도 드디어 돈이 넉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기세라면 얼마든지 유학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가게를 담보로 빚을 내서 일단 아들 미국 유학을 보내주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내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나한테 든 유학비 나중에 10배, 20배로 갚아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어. 그렇게 아들은 신나게 짐을 싸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그동안 저는 남편과 둘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반찬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 내 젊은 주부들이 애들 아침밥을 챙겨주고 싶어 하는데 밥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어르신들 중에도 혼자 챙겨 먹기 힘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고 저는 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반찬뿐만 아니라 아예 한 끼 식사를 만들어 배달하는 서비스까지 했는데요. 그랬더니 세상에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저희 아파트는 물론이고 동네 아파트에서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5명이나 더 뽑았는데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 5년간 미친듯이 돈을 벌었고 주위 제 나이 또래 아줌마들은 특히 저희 부부를 부러워했습니다. 아우, 민수 엄마는 무슨 복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보통 공무원 하는 집들은 재수 없으면 퇴직금 주식으로 날리거나 치킨집에서 쫄딱 망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연금에 의지하면서 어렵게 살던데 민수 엄마는 늙음하게 아주 그냥 돈복이 터졌네 터졌어. 민수 엄마 이 정도면 책 내도 되겠어. 자영업 성공시나. 나는 자영업으로 이렇게 많이 벌었다고. 아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반찬 아무리 많이 팔아봤자 버는 돈 뻔하지 뭐. 그냥 입에 풀칠하던 거 기름칠하는 정도야. 저는 말로는 그렇게 겸손을 떨었지만 속으로는 사실 쾌재를 불렀습니다. 반찬 가게는 저한테 엄청 많은 선물을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차린 지 5년 만에 이미 아파트 담보로 받은 대출은 물론이고 가게 담보로 받은 대출도 다 갚고 나서도 수익이 플러스였으니까요. 하루가 다르게 망하는 가게들이 천지인데 이 정도면 제가 생각해도 자영업으로 초대박은 아니더라도 중박 이상은 친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무엇보다 기쁜 것은 미국에 가 있는 아들의 유학비와 생활비를 넉넉하게 보내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아들은 미국에서 가끔 한국 올 때마다 가게 일을 도우면서 돈통에 돈이 꽉 찬 걸 보고는 와, 나 완전 감격스럽다. 진짜 이제 나도 금수저가 된 것 같아. 우리 엄마 손 완전 황금손이네, 황금손. 하면서 엄청 좋아했죠.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그래, 이제 너는 돈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너 미국 가기 전에 나랑 약속한 거 알지? 너한테 드린 투자금 10배, 20배로 갚아준다던 말. 그 약속 지켜야 된다. 그러자 아들은 걱정 말라고 다시 한국에 왔을 때는 제가 반찬 가게 안 해도 될 정도로 좋은 회사 취직할 거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아들이 미국에서의 경영대학원 과정을 모두 마치고 굴지의 외국계 금융회사의 책임자가 되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연봉계약서를 제 앞에 내밀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 30에 우리나라 기업에 있었다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한 달에 받는 돈이 2천 가까이 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멍하게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눈물이 팍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그 머나먼 이국 땅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지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정말 장하다고 고맙다고 눈물을 펑펑 쏟았네요. 아들은 그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고생 끝났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누구보다 편안하게 모실 테니까 걱정 말아요. 그리고 사실은 엄마 아버지한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는데 나 결혼하고 싶은 여자 생겼어요. 이 여자 아니었으면 나 5년간 미국에서 그 힘든 공부하면서 외로워서 못 버텼을 거야. 그러니까 혹시나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엄마 아빠 친딸이라고 생각하고 따뜻하게 품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들의 말에 너무나 기뻐하면서 며느리 될 사람을 얼른 보자고 했는데요. 솔직히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아들이 예전부터 욕심도 있고 보는 눈도 정말 높았기 때문에 그런 아들이 저렇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면 얼마나 잘나고 좋은 여자일까 엄청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제 기대와는 조금 달라서 놀랐어요. 저는 성공에 대한 욕심도 많고 이런저런 조건 따지는 아들 성격에는 당연히 돈 많은 좋은 집안에서 자랐거나 엄청 능력 있는 여자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며느리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며느리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없다는 게 솔직히 달갑진 않더라고요. 물론 며느리가 이쁘긴 했습니다. TV에 나오는 애들 마냥 마르고 눈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그냥 처음 소개해줄 때 딱 본 순간 아들이 왜 좋아했는지 알겠더군요. 하지만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요즘 얼굴 예쁜데 이상한 여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 며느리도 저 이쁜 얼굴에 꼬리 100개 구미호를 숨겨놓은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아들놈이 타지 생활에서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그저 얼굴만 보고 직업도 능력도 없는 여자를 택했을까봐 너무너무 걱정이 됐죠. 그래서 솔직히 반대하고 싶었지만 예비 며느리랑 눈만 마주쳐도 너무나 행복해하는 아들 얼굴을 보니 차마 반대한다는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리고 며느리는 애교가 많은 성격이라 그 이쁜 얼굴로 생글생글 웃으며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말도 너무 이쁘게 하는 겁니다. 며느리는 제 입에 잘 익은 귤을 직접 넣어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결혼하고 나면 이제 그만 반찬 가게 정리하시고 저희랑 같이 재미나게 사세요. 저희도 어머니한테 효도할 시간을 주셔야죠. 이제부터 저희랑 같이 살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면서 재미나게 살아요. 네?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다니. 그거야말로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 아니던가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질색하며 말했죠. 얘는 무슨 미국물 먹었다는 애가 조선시대에서는 나올 얘기를 하니? 요즘 세상에 누가 시집살이 한다고. 그리고 우리도 불편해서 싫다. 그냥 니들은 따로 집 얻어서 살고 우리는 우리 집에서 살고 한 번씩 왔다 갔다 얼굴 보는 게 좋아. 그래야 우리도 자유가 있고 니들도 신혼을 즐기지. 하지만 아들 며느리는 싫다고 하는 저희 부부를 끌고 웬 아파트로 데려갔는데 세상에 얘네들이 한강뷰가 보이는 60평대 아파트를 이미 장만해 놓은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집은 며느리 돈으로 산 며느리 집이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일찍이 미국에 이민 갔다가 입양이 됐던 건데 입양 가서도 부모님이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는 바람에 부모님이 남긴 유산으로 외롭게 살아온 아이였던 겁니다. 그러던 찰나에 대학원에서 똑같이 타지 생활하며 외로웠던 저희 아들을 만나서 둘이 의지하며 같이 공부해온 거였죠. 암튼지간에 부모정이 그리운 아이라서
한사코 저희랑 같이 살고 싶어 했어요. 결국 저희는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저희 살던 집은 새로 놓고 아들 며느리랑 같이 그 넓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뭐 주위에서는 부모가 다 큰 자식과 같이 살면 문제 생긴다고들 하는데 집이 넓고 화장실도 2개고 사용하는 공간들도 따로 분리돼 있으니 같이 살아도 싸울 일도 없고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문제 생겨봤자 대한민국 고부 갈등 중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몇이나 되겠어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돈 있으니까 아들 며느리랑 싸울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는 부모정이 굶주려서 그런지 저에게 정말 딸처럼 잘해줬습니다. 같이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간다는 맛집 투어도 하고 영화도 같이 보러 다니고 어디 친구들 만나러 나갈 때마다 옷이랑 보석도 센스 있게 골라주고 그렇게 놀러 다니다 보니 오히려 아들보다 며느리가 제 친자식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이 엄청 붙어버렸어요. 특히 며느리가 금방 임신을 하는 바람에 더욱 애틋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 임신 소식 듣자마자 일주일에 한 번 부르던 도우미 아줌마를 이틀에 한 번씩 오게 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만이라도 집안일 때문에 일절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찬도 제가 손수 유기농 재료로 몸에 좋은 건강식 만들어서 해먹이고 백화점에서 포장된 당도 최고 과일만 사다 먹이면서 정성을 쏟았습니다. 임산부 전용 요가와 태교 프로그램도 바쁜 아들을 대신해서 제가 며느리 따라 같이 가줬어요. 또 태교의 다도가 좋다고 해서 같이 다도 클래스도 들으러 다니고 클래식 연주회나 뮤지컬도 함께 보러 가서 사람들은 당연히 저를 며느리의 친정엄마인 줄 알았는데요. 친정엄마가 아닌 시어머니란 걸 알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엄마 같은 시어머니, 딸 같은 며느리라고들 하지만 말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는 진짜로 엄마와 딸 같은 사이였습니다. 오히려 친모녀 사이보다 더 각별했죠. 그런데 이런 저희를 질투하는 사람도 많고 눈꼴시려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한 번은 이웃집 사는 저와 비슷한 연배 아주머니가 넌지시 말을 하는 겁니다. 아우, 며느리한테 너무 정 쏟지 말어.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으니까. 며느리한테 100번 잘해봐야 친딸이 될 수 없다니까. 자기 그러다가 언제 한번 뒤통수 세게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자기네 집은 며느리가 명절 때 아니면 콧배기도 안 보이는데 저랑 우리 며느리는 너무 사이가 좋으니까 질투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죠. 그런데 며느리 산 달이 점점 가까워진 어느 날, 행복했던 제 삶에 예고도 없이 너무도 갑작스럽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퇴근길에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과속을 하던 트럭과 추돌한 것입니다. 그 사고로 아들은 그대로 즉사했고 며느리는 남편을 잃고 생가부가 되었는데요. 그 트럭 기사는 경찰에 잡혀올 때 이미 혈중 알코올 농도 0.3이 넘었고 소주를 5병 이상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죽으려면 지 혼자 죽을 것이지 왜 애꿎은 남의 아들을 황천길로 보내버리는 건지 저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뭘 어찌해야 할지 몰라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며느리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는 바람에 뱃속 아이는 결국 유산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고 며느리 뱃속에 손자까지 잃게 되자 저는 정말 살맛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진짜 그냥 저도 아들 손주 따라서 세상 등지고 싶은 마음만 있었는데 그래도 저에게는 아직 남편도 있고 제 딸 같은 며느리가 남아있어서 제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진 남편과 맨날 술 마시고 울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며느리를 데리고 일단은 이사부터 갔습니다. 60평대 아파트는 생활이 편리하고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는 곳이었지만 그 집 이사 오고 나서 멀쩡했던 아들이랑 뱃속 손주까지 죽어나갔다는 생각이 들자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며느리 명의로 된 집을 팔고 기존의 세입자한테 양해를 구해서 예전에 저와 남편이 반찬 가게를 하면서 살았던 그 아파트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저희 가족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았죠. 하지만 며느리는 갑작스럽게 뱃속의 아이를 잃고 가부가 된 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봐요. 그도 그럴 것이 뱃속에서 6개월도 넘게 자라 심장 뛰는 소리랑 발로 차는 걸 전부 다 느껴지던 아기였는데 그렇게 잘 자라고 있던 아기를 너무 허무하게 잃고 말았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아무리 많이 피워대도 너무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도 빠짐없이 북엇국을 끓여주고 몸에 좋은 음식을 해주면서 조용히 며느리를 챙겨주었죠. 저렇게 슬픔을 토해내다가 정신을 차릴 때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며느리는 딱 봐도 질 나빠 보이는 친구들이랑 자주 어울려서 다녔고 심지어 딱 봐도 이상해 보이는 양아치 같은 놈이랑 자꾸만 외박을 하고 집에 안 들어오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앉혀놓고 따끔하게 얘기했습니다. 너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야지. 저런 이상한 놈 만나는 거 우리 민수가 알면 하늘에서도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어. 다음 주부터 선봐. 내가 좋은 선자리 알아봐놨으니까. 근데 저놈은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 알겠어? 그러자 며느리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입에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이 왜 그런 것까지 간섭하세요? 제가 누굴 만나든 어떤 남자를 좋아하든 그건 제 마음 아닌가요? 솔직히 이제는 민수씨 죽었으니까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도 아니잖아요. 제가 만나는 남자까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며느리 말 틀린 거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랑 같이 산 이후부터 솔직히 저는 며느리를 제 친딸보다 더 살뜰히 챙겼기 때문에 이미 제 맘속에서 며느리는 제 친자식이었는데 저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물론 저도 알고는 있었죠. 언젠가 며느리가 새 시집을 가면 보내줘야 한다는 걸. 그래도 당연히 친정 엄마처럼 며느리 옆에서 힘들 때 챙겨주면서 평생 연락하면서 친모녀지간처럼 지낼 줄 알았는데 며느리는 제 마음하고 달랐나 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허무하면서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저를 나무랐습니다. 지은이 입장에선 당연한 거지. 뭐 그런 걸로 서운해. 아, 세상 천지 어느 며느리가 남편 죽었는데도 끝까지 시어머니랑 연락하면서 살겠어? 처음부터 당신 욕심이었던 거지. 이제 민수 죽었으니까 지연이하고도 인연 끊긴 거야.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지.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있을 수 있겠어. 이제 그만 지연이한테 신경 끄고 지연이 보내줄 준비해.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 마음을 다잡았는데요. 며느리가 글쎄 그 양아치 같은 놈이랑 결혼하겠다고 집에 데려왔을 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놈한테 시집가면 고생길이 눈에 훤한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양아치 놈이 인사 오자 지훈이랑 헤어지라고, 예전 며느리지만 이제는 내 딸이라고, 너 같은 놈한테 못 준다고 했는데요. 그 남자한테 푹 빠져있던 지연이는 저를 원망하면서 그 길로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타버렸죠.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저러고 지도 정신 차리면 연락 오겠지
생각했는데 정말로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에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경찰서에 갔는데 글쎄 경찰이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더니 며느리가 그 사이에 미국으로 가버렸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제서야 저는 실감할 수 있었죠. 진짜 며느리가 우리를 손절한 거구나. 아들 죽자마자 바로 버려버린 거구나. 아들도 없고 딸처럼 여긴 며느리까지 저희 부부를 버리고 가버리자 저희 부부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약해지니까 저절로 이용해 먹으려는 사기꾼들이 저희 주변에 꼬이기 시작했죠. 결국 며느리 떠난 지 3년도 되지 않아 저희는 주식 투자니 펀드니 주위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파트며 반찬 가게로 모은 돈 전부 날려먹었고 남편은 화병을 얻은 건지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죽고 저 혼자 임대아파트에 사는 신세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너무 억울해서 저희한테 사기친 사기꾼들을 잡으러 다녔을 텐데요.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하니까 그럴 기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임대아파트에서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별로 잘 살고 싶지도 않았고 사는 데까지 살다가 남편과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길에 지나다니는 애 엄마들이 보이면 어쩔 수 없이 며느리가 너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 우울해졌습니다. 나를 버리고 간 며느리인데도 보고 싶어하는 나 자신이 한심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게 아니겠어요? 심지연 씨 아시냐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사고라도 친 걸까? 가슴이 뛰면서 그 길로 경찰서로 달려가려 했는데 지연이가 우리 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이가 나를 찾아와 주다니. 저는 너무 가슴이 설레어서 얼른 가지고 있는 낡은 옷들 중에서 좋은 옷을 꺼내 갈아입고 지저분한 집안을 치우려고 했는데 미처 다 치우기도 전에 지연이가 찾아왔더라고요. 참 10년 세월이 무섭게 지연이도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런데 지연이는 저 사는 꼴을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확 굳으면서 화난 사람처럼 저를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밤에 어디를 가냐, 낮에 가겠다고 했는데 지연이는 지금 당장 가야 한다고 우겨댔죠. 그리고 대충 보이는 대로 짐을 챙겼습니다. 저는 제가 왜 갑자기 찾아와서 도대체 날 어디를 데려가려고 저러나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지연이가 너무 반갑고 좋아서 그냥 하자는 대로 놔두었는데요. 짐 챙겨서 새벽 1시 넘어서 지연이가 모는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는지 물어도 가보면 안다는 말만 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제 마음이 되게 불안해졌어요. 10년 전에 날 버리고 떠났던 며느리가 혹시 나를 이상한 데 팔아넘기는 건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차 안에서 묻는 말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시아버지는 어쩌다 죽게 됐는지 저 살아온 얘기에 대해서만 계속 물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동이 틀 때쯤이 돼서야 한적한 시골 어느 작은 동네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요. 차에서 내려서도 한참을 걷다 보니까 슬슬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갑자기 새벽에 사람 끌고 와서 어디 가는지도 얘기 안 해주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한 소리 하려던 찰나 눈앞의 광경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눈앞에는 무슨 외국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초호화 대저택이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화려한 저택과 큰 나무 정원이 보고 있으면 입이 떡 벌어지는 데였습니다. 제가 할 말을 잃고 감탄하고 있으니까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그럼 마음에 들다마다. 아니 근데 너는 여행을 올 거면 온다고 말을 하지. 그리고 이런 데는 하룻밤 자는데 엄청 비쌀 거 아니야. 나 여기 안 갈래.
우리 저 아래 싼 민박집 찾아보자. 그 말에 지연이는 깔깔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집 어머니 살 집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해요? 안에 들어가면 더 좋은 거 많은데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어머니 놀라서 쓰러지시는 거 아닌가 몰라. 저는 진짜 너무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는데 알고 보니 이 집은 지연이 명의로 된 저택이었던 겁니다. 지연이는 여기서 저랑 둘이 살라고 장만해 놓은 거라는 거 있죠?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10년 전에 날 버리고 갔으면서 그래놓고 연락 한 듯깔이 없었으면서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죠. 그런데 초호화 저택에 들어가서 지연이 말을 차근차근 들어보니까 지연이도 미국에서 고생 많았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에 그렇게 반대했던 그 양아치 같은 놈이랑 지연이가 결국 결혼해서 미국 가서 살았는데 결국은 그 놈이 바람피는 바람에 이혼을 하고 위자료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푸드트럭을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며느리한테 반찬 만드는 법을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며느리는 빵 위에다가 저한테 배운 반찬을 위에 얹어서 현지 한국인은 물론이고 아시아인들 입맛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푸드트럭은 어느새 잘나가는 식당이 되었고 그렇게 몇 개의 체인을 낸 며느리는 부자가 되자마자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얘기를 하면서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더니 결국은 엉엉 목 나와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힘들게 사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랑 이런 저택에서 걱정 없이 살려고 조금만 더 벌자, 조금만 더 모으자 하다가 결국은 이 세월이 됐네요. 제가 죄인이에요. 진짜 미안해요. 저는 눈물을 흘리는 지연이를 보자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렇게 착한 지연이를 의심하다니. 그리고 후회했죠. 그때 끝까지 그 양아치 놈하고의 결혼을 뜯어 말리지 못했던 걸. 그리고 다른 사람 말에 휩쓸려서 결국 며느리는 남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며느리가 날 버렸다고 생각한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지연아,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 힘들 때 도움도 못 주고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저와 지연이는 서로 미안하다고 부둥켜 안고 울었고 다시는 떨어지지 말고 평생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좋은 엄마와 딸이 되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요즘 며느리하고 둘이서 지내는데 혼자 살다가 다시 가족이 생겨서 그런지 밥맛도 좋고 살맛이 팍팍 납니다. 정말 지난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는 귀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느리는 이제 남자에 질려서 결혼 안 하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언제든 좋은 사람 나타나면 대릴 사이처럼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제가 좋은 남자 만나야 한다고 할 때마다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 얼마나 후회를 했는데 또 남자를 만나겠어요. 그때 저 어머니 말 듣고 그 양아치 놈이랑 결혼 안 했어도 어머니랑 헤어지는 일 없이 그렇게 고생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요. 난 그냥 엄마랑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편하게 살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연이의 뜻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너무 결혼하라고 강요하지 않으려 합니다. 흔히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고 절대로 딸이 될 수 없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 말 틀린 것 같아요. 그것도 사람 나름인 것 같습니다. 서로 진심을 나누고 정성을 쏟으면 며느리가 딸처럼 큰 삶의 위안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